안녕하세요. 반도체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 4차 시 미중 분쟁으로 인한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 소개할 황지원입니다. 지난 강의들을 통해 반도체가 무엇인지, 메모리 반도체 기술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4차 시는요, 국제적인 협업으로 이뤄진 반도체 공급망이 최근 발생한 미중 분쟁으로 인해 어떤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지, 미중 분쟁으로 펼쳐질 반도체 시장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지원입니다. 1차 시 강의에서 학습한 대로 전 세계 각국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가격 효율성이 높은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좀 로맨틱하게 표현하자면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느낌으로 네, 국제적인 협업은 가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 간의 첨단 기술, 패권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 칩은 이 전략 물자이자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제품으로 분류되기 시작했고 민간 기업 간의 경쟁 영역을 벗어나서 국가 간의 경쟁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즉 각자 도생하는 시대로 반도체 산업 지형이 변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떤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나요? 반도체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들은 크게 한 4개, 5개까지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일부 국가나 지역 쏠림으로 인해서 자연재해, 국가 인프라 취약, 사이버 공격, 지정학적 마찰 발생 시 이렇게 공급망이 취약해지는 것을 이 지리적 불균형이라는 단어로 위험 요소 1번을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반도체 칩 생산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같은 경우는 특정 국가, 중국 이런 데에서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특정 기업에서만 또는 일본에 있는 특정 기업에서만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같은 경우는 다수의 기업들이 중국 본토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아마 지리적인 불균형이라는 단어로 요약되는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의 취약점 하나 손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체 공급자가 없는 상황에서 타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기술적 재화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들, 즉 지정학적 마찰, 이런 것들로 요 단어로 또 하나 요약해 볼 수 있는 게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내 위험 요소 넘버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미중 간의 반도체 산업 관련된 다양한 규제들, 그리고 2019년에 있었던 그 한일 간의 수출입 갈등이 있었죠. 포토리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이 대한민국 국민들 많이 알더라고요, 이 단어를. 수출 통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 발표 등이 이 지정학적 마찰이라는 공급망 내 취약 포인트에 해당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을 해보면요, 수입 물품 대체재 전환, 그리고 해외 공급자 차별을 추구하는 국가 산업 정책, 이로 인한 글로벌 경쟁 혼란 유발 등으로 설명되는 자국 내 자체 조달 체계가 공급망 내 위험 요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체 조달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이 공급망을 위협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네 번째는요, 반도체 산업에서 요구하는 이공계 인력, 인재 부족이 공급망 내 또 하나의 취약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북미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반도체 공장 증설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 세계 반도체 인력들, 특히 연구개발 인력 부족 현상이 지금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인력 부족, 이 역시 공급망을 위협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5번째.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즉 기초연구지원이라는 그 자체가 위협 요소가 아마 이 공급망 내에도 녹아들어 있는데요. 제대로 된 반도체에 특화된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반도체 이 지원 안 하는 이 자체가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리스크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지리적인 불균형, 지정학적인 마찰, 자국 내의 자체 조달 체계, 그다음 인재 부족, 기초 연구 미지원, 이런 것들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내 취약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총 5가지로 반도체 공급망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간의 분쟁이 어떻게 최근 수년간 이루어져 왔는지 궁금한데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화면에 여러 이렇게 시간 타임 테이블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2018년 3월 CFIUS, 즉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요,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허가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중국 화웨이와 왜 허가하지 않았냐면요, 중국 화웨이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의심받았기 때문이었거든요. 또 같은 해 5월에는요, 도시바 메모리 매각에 대한 승인을 8개월이나 중국 정부가 지연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뭐 결국은 승인해줬지만 지연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갔고요. 또 같은 해 7월에는요, 미국 퀄컴이 네덜란드 NXP라고 하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 인수를 시도를 했었는데 중국 정부가 최종 승인을 거부해버렸던 일도 있습니다. 이후 이 미국 정부도요, 2018년 10월에 푸젠지나라고 하는 중국의 디램 회사인데요, 얘를 이제 엔터티 리스트에 지정해버리고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그냥 금지시켜버리는 거죠. 이후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은요, 엔터티 리스트에 2019년 5월에 지정되었고요. 네. 이에 맞서 중국 정부도요, 가만히 있지 않고요, 미국 정부의 규제에 대응하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발표를 하였고, 네. 미국 시스코사, 통신 장비 만들고 하는 그 통신 관련된 기업인데요, 시스코사를 그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중국 정부가 이제 추가적인 지정이나 명단 등을 공개한 바는 없습니다. 2020년 연말을 돌이켜 보면요, 미국이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엔터티 리스트에 지정을 또 했고요. 나아가서 NSC AI의 자문단의 의견을 또 미국 정부가 받아서요, 첨단 선단 공정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초미세 패턴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 즉 EUV, Extreme Ultraviolet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2년 10월 7일에는요, 특정 기술 노드를 대놓고 언급을 하면서요, 뭐 예를 들면 D램은 18나노 이하, 뭐 로직 공정은 14나노 이하, 뭐 낸드는 128단 이상은 다 안 된다라는 식으로 특정 기술 노드를 직접 미국 정부가 언급하면서 로직, D램, 낸드 이런 전반적인 반도체 제품 등에 대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규제를 이제 막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국내에 있는 이 IDM 소자 업체는요, 1년간 이 해당 규제로부터 유예 조치를 지금 받아냈긴 했는데요. 뭐 향후 어떻게 미중 간의 분쟁이 격화될지는 사실 한치 앞을 예상하기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 자료 한번 보시는 대로요, 여러 제재 조치들이 연달아 계속 있었고요. 뭐 AI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달하는 중국도 한번 견제해 보고자 AI 서비스의 필수적인 그 GPU 칩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규제도요, 22년 9월에 미국에서 또 발표가 됐던 일도 있습니다. 네, 미중 간의 충돌이 생각보다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의 주요 원인은 뭔가요?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또 장표를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중 양국 간의 갈등에 대한 주요 원인을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양국의 전략적 수요를 고려할 때 반도체는 서로 한치도 양보를 할 수 없는 분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의 경우 바이든 정부는 중국 반도체 역량 확보를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인권에까지의 위협으로 인식을 해서 정부, 의회, 양당, 여론 모두 강력한 중국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NSC AI 자문단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 건의하기를요, 중국과 최소한 2세대 이상의 반도체 기술 격차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덧붙여서 시스템 반도체에만 적용해오던 테크놀로지 노드 기준 규제를요, 메모리 제품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대두되었었는데 실제로 22년 10월 7일 날 네.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또 덧붙여서 이제 미국 상무부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수요업체까지 반도체 제품, 적용 기술, 재고 상황 뭐 이런 거를 글로벌 공급망 관리와 연관된 전반적인 사업 정보들을요, 미국 정부에 내놓으라고 모든 반도체 회사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기도 했었죠. 말이 안 되죠. 미국 정부가 왜 SK 하이닉스의 네. 사업 정보를 알아야 되는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뭐 이런 미중 분쟁 싸움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좀 가져보고자 다양한 자료 제출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반도체 기업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TSMC 등등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관련된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의 현황을 디테일하게 미국 정부가 들여다보기 이제 시작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보다 이제 중국을 한번 가볼게요. 중국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이어온 반도체 굴기 정책에도 불구하고요, 2020년대에 들어서서 반도체 자금률은요, 여전히 목표했던 뭐 70%니 50%니 달성 못하고요, 15%대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경우는 반도체 칩 설계 경쟁력만큼은 대단히 우수한 편인데요. 설계 경쟁력과 비교했을 때 제조, 장비, 소프트웨어 이런 역량에서는 미국에 크게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진핑 정부는요, 반도체 자립 없이는 중국의 경제 독립이 불가능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맞대응보다는요, 중국 자국 자체의 반도체 산업의 체질 개선, 자립 강화 정책 위주로 반도체 기술력과 반도체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이 미국의 대중 규제 방식이 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이것도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다양한 경로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중국의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역량 저지가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고 이해됩니다. 이 독자 규제의 방식으로는 ECRA 법안 발의, 즉 미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출로 인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가 활용하고 있고요. 내부를 살펴보면 EAR, 즉 미국의 안보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기술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또 MEU 리스트 지정부터 엔터티 리스트 지정, FDPR 적용 순서대로 규제 정도와 범위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FDPR 변경을 통해서 미국산 장비,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이 모든 제품들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독자 규제와 동시에 미국 정부 혼자만 하기에는 버거운 측면이 있어서요, 다자적인 규제 방식을 통해서도 중국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바세나르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42개국이 모여서 바르샤바 조약국들이 총 42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해서 국제 전략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협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포함해서 중국이 저기 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협약에 미참여한 국가에 수출되는 전략 물자가 이렇게 그 미참여한 국가에 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미국 정부의 라이센스 획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미국이 바세나르 협력을 지금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바세나르 협력을 통해서 뭐 대표적인 예가 네덜란드에서 만들고 있는 ASML 회사의 EUV 장비의 중국 반입을 미국 정부가 이렇게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네덜란드에서 만든 장비를 왜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EUV보다 이 좀 올드한 기술인 DUV 장비마저도 전략 물자로 지정하려고 추진을 했었다가 다행히도 우리나라와 몇몇 국가의 반대로 인해서 부결은 됐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추가 전략 물자를 지정하려고 미국이 엄청난 노력들을 뭐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EUV 장비의 중국 반입 규제는 국내 기업들이 지금 중국 내에서 중국 본토에서 운영하고 있는 팹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향후에 미중 간의 분쟁은 또 어떻게 되어갈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는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별로 미중 갈등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재 파트 쪽의 공급망에 대해서 어떻게 미중 간의 갈등이 일어날지인데요. 먼저 칩4 업체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첨단 노드에 사용되는 소재는 중국으로 앞으로 수출하지 말라라는 금지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중국 본토 내에서 메모리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이
낸드랑 디램 제품 자체를 생산을 중국 내에서 하지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수출 규제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중국 정부가 과연 가만히 있을 거냐? 중국의 예상 대응 전략으로는 아마 원자재의 그 반도체 소재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이 있는데요. 그런 원자재 광물들을 아예 외부로 중국 본토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광물 수출 금지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중국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반도체 공정에 쓰여지는 특수가스, 희귀가스들이 있는데요. 그런 희귀가스의 정제나 또 반도체 아주 얇은 방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전구체, 프리커서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합성하고 합성하고 관련된 시설을 확보하거나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막 만들어서요. 요약을 하면 광물 수출은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부터 프리커서들은 자체적으로 정제 기능까지 다 갖추어서 합작회사를 만들거나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전략회사로 키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도체 공급망 자체에서 소재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중국을 함부로 홀대하지 말라라는 신호를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다른 반도체 공급망 관련돼서 어떤 분야가 있을까? 소재 말고요. 바로 장비입니다. 그래서 첨단 노드에 활용되는 반도체 장비를 만약에 중국으로 수출하지 마세요라는 규제가 생기게 되면요. 예를 들어 EUV 장비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중요한 장비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보면 3D 낸드 제품 나오면서 이렇게 채널에 구멍을 뚫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에처라고 하는데요. 고급 식각 장비들을 앞으로 중국 본토에는 반입이 안 된다라는 게 정말로 현실화된다면 일단 국내 소자업체 두 군데는요.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안의 삼성전자의 낸드 공장, 상해 옆에 있는 우시의 하이닉스의 디램 공장, 여기서 첨단 장비를 이용한 생산 자체가 불가해지는 거죠. 그러면 두 회사는 앞으로 중국에서 어떻게 팹을 운영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중국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중국이 그럼 첨단 노드에 사용되는 반도체 장비가 우리 중국으로 반입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중국은 무슨 일을 할 건가를 상상해 보면 일단은 기존의 올드한 장비들의 부품을 업그레이드를 해서요. 이렇게 우회한 그 기술을 직접적으로 첨단 장비를 수입한 건 아니지만 부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첨단 장비에 버금가는 수준의 그런 우회용 장비를 개발할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EUV 장비가 지금 중국에 못 들어가는데요. 꼭 EUV를 써서만 초미세 패턴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기술적으로 그 셀프 얼라인드 쿼드러플 패턴이라고 SAQP라고도 불리는데 이거 이용하면 초미세 패턴 만들 수 있어요. 다만 돈이 더 들어요. 근데 중국이 또 정부가 보조금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EUV 안 써도 돼. 너네가 자체 기술로 뭔가 대체 기술을 개발하면 그만한 보상을 해줄게 하면 실컷 미국 정부가 바세나리 협정을 통해서 EUV 장비 못 들어가게 했는데 다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중국의 예상 대응 전략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린 첨단 식각 장비들요. 이게 이제 하크라고 하는데요. 하이 에스펙트 레이시오 그 에처 장비인데 이 하크 장비도 수입이 만약에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그럼 중국은 어떤 예상 대응을 할 거냐? 그러면 그냥 조금만 구멍 뚫는 거 만들어서 여러 다른 웨이퍼에 만든 다음에 잘라서 칩끼리 쌓아 올리면 그러면 쭉 구멍이 뚫린 걸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하크 엣치를 거의 그러니까 아주 깊숙한 종횡비를 가진 하크 엣치 동원을 하지 않고도 우리는 수백 단에 다다르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 수 있다. 실제 이런 기술이 엑스테킹 기술이라고 해서요. 중국의 그 YMTC에서 실제 상용화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죠. 이렇듯이 아무리 제한을 해도요. 중국은 또 자생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대응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와 IP 관련된 건데요. 첨단 노드에 한정해서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IP와 소프트웨어를 아예 중국에는 들어가지 말라라는 규제가 만약에 발동이 되면 일단은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향 첨단 노드 제품에 미국산 설계 IP랑 소프트웨어는 아예 삼성 SK 하이닉스가 쓰지를 못하게 될 겁니다.
근데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또 중국 정부가 과연 가만히 있을 거냐? 그렇진 않아요. 자체 설계 IP 확보에 여기 화웨이 밑에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라고요. 네. 엄청나게 5G 통신칩 잘 설계하는 이 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 설계 IP 확보에 기존 연구개발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인 것 같고요. 그다음 소재 장비에 비해서 좀 추적이 어려운 게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특성, 그런 추적이 어렵다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특성을 활용해서 뭔가 백도어로 가져다 쓰는 일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중심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건지 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일단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기술이 어떻게 혁신되어서 발전할 건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굉장히 극저온 상태에서 식각을 하는 채널 홀을 뚫는 기술들이 아마 도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단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요. 관련해서 필요한 소재가요. 네. CHF 계열의 소재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CHF 계열의 소재가 가장 많이 매장된 곳이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광산에서부터 만약에 그 크라이오 에치라고 불리는 이런 기술 혁신을 중국 내에 너네 하면 안 돼라는 어떤 형태의 제재가 만약에 생기면 중국 정부는 CHF 계열의 광물 자체를 형석 같은 게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중국 내 형석 채취를 아예 뭐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CHF 원재료 합성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잘 활용해서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의 공급망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 위에도 뭐 뉴 머티리얼이라고 몰리브덴이라고 하는 소재가 앞으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네. 이 몰리브덴 사용 이게 몰리브덴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도입이 되면 많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많이 쓰기 시작하면 그럼 그 몰리브덴을 어디서 가지고 오지? 또 찾아보면 중국 내 몰리브덴 원석 채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정부는 낸드 플래시와 관련된 어떤 제재가 있으면 우리는 몰리브덴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기술에 들어갈 소재를 아예 수출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또 한 번 더 일그러질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고신뢰성을 가진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반도체 그 공정 과정을 살펴보면 중수소라고 하는 물질을 좀 써야 돼요. 이 중수소가 중국에는 많지 않고요. 인도에 있어요, 인도. 그래서 이 인도 위주의 중수소 원료 공급 체계를 또 가지고 아마 공급망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반도체 산업에서 인도가 가지는 어떤 역량이나 뭐 존재감 높진 않지만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기술 혁신의 방향 중에 하나로 중수소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오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도도 빼놓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낸드 얘기를 했으니 D램도 한번 네,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D램 같은 경우 기술의 혁신 방향을 보면 주로 이제 2차원 구조에서 넘어서서 3차원 구조를 가진 3D D램으로 기술의 혁신 방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1비트당 원가가 2D나 3D나 동일해져야만 이게 가능해지긴 할 텐데요. 3D D램이 만약에 현실화되고 제품화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그 절메인이라고 하는 가스 사용량이 급증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실리콘과 실리콘 절메니움의 다층 구조 형태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 절메니움, 이 게르마늄은 어디 있지 하고 전 세계를 뒤져보면 네. 중국이 또 절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거의 한 65% 정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3D D램이 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제품화됐을 때 게르마늄 없이는 메모리 D램을 못 만드니까요. 결국 중국 정부가 네. 또 한 번 더 게르마늄 원석 채취를 빌미로 삼아서 공급망에 임팩트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뭐 여러 차원에서 네거티브 카패시턴스라고 하는 혁신 방향도 하나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르코늄이나 헤프니움이라고 하는 소재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러시아나 캐나다 위주로 지르코늄, 헤프늄 공급망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 뭐 러시아도 뭐 반도체 산업에서 존재감은 없지만 향후 D램 기술이 어떤 식으로 혁신해서 가느냐에 따라 러시아의 역할도 무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고민해봐야 될 겁니다. 지금은 EUV 장비를 써서 D램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다음 EUV 장비 다음 이제 하이 뉴메리컬 에퍼처 하이 NA EUV라고 있는데요. 점점 더 EUV 사용이 더 많아지게 되면 EUV와 관련된 뭐 후방에 있는 저기 소재, 장비, 부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EUV용 퀄츠나 매스크, EUV 전용 포토 리지스트 이런 의존도가 점점 늘 거예요. EUV를 이용하지 않고 디램 만들면 되는데 EUV를 자꾸만 더 써야 되는 상황이면 EUV에 들어가는 마스크나 포토 리지스트에 대한 의존도는 늘어요. 그러면 EUV에 적합한 포토 리지스트나 마스크를 만드는 나라가 어딘가를 또 찾아보면 일본이에요. 일본 이번에는. 일본에 심지어 100% 의존하는 게 퀄츠 관련된 거고요. 90% 이상 또 의존하는 게 EUV용 마스크, 포토 리지스트, 그리고 EUV 마스크를 이렇게 여러 번 쓰면서 또 파티클 같은 것도 오염 입자가 안 들어오게 일종의 우리 음식 보관할 때 랩 싸잖아요. 네. 그 랩처럼 EUV 마스크를 이렇게 랩처럼 싸는 게 펠리클이거든요. 이 펠리클까지 다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또 중심으로 EUV 시장과 관련된 어떤 공급망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어드밴스드 로직 관련돼서 향후 미중 갈등이 또 어떤 식으로 확전될지를 상상해 봤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선제적으로 3나노테크 공정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멀티플 브릿지 채널 FET, MBC FET, 그 KBS, SBS, MBC 말고 멀티플 브릿지 채널입니다. 네. MBC FET라고 있는데 이렇게 3차원 구조로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실리콘과 실리콘 절메니움을 교대로 쌓아 올리는 적층 구조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게르마늄 사용량이 급증할 겁니다. 네. 그러면 또 중국이 등장할 겁니다. 원석 채취를 금지하는 등 그런 것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이종 칩넷, 이종 패키징 기술 이런 얘기를 앞선 강의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몰리브덴 사용이 또 필요합니다. 연결 플러그의 개수가 증가하고 전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개선을 좀 하기 위해서 결국 몰리브덴을 써야 하는데요. 몰리브덴이 또 어디 있냐 찾아봤더니 중국에 있어요 또. 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몰리브덴 관련해서 뭔가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이 들면 몰리브덴 원석 채취와 연관된 업체를 통해서 공급망에 임팩트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드밴스드 로직 쪽에서도 EUV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네. D램은 현재 EUV 쓰고 3D D램 가는 경우 EUV 의존도가 좀 낮아질 여지는 있어요. 근데 로직, 시스템 반도체, 특히 우리 공부했던 파운드리 관련해서는요. 네. EUV를 더 쓰면 더 썼지 덜 쓸 수 있는 상황은 앞으로 10년, 15년, 길게는 한 20년까지 보이지 않아요. 무조건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EUV와 관련된 아까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EUV 전용 마스크, 펠리클, 포토 리지스트 전부 다 일본에 의존하는, 즉 의존성이, 일본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가팔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한국, 대만, 일본, 유럽 등등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 고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시나리오 플래닝을 해서 만약에 저런 일이 터지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미리 준비를 잘 하고 있으면요. 국내에 있는 두 개의 반도체 회사는 앞으로 15년, 20년 동안 문제없이 네. 사업을 영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반도체 모르고 시작한 이 강의 벌써 마지막 차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교수님의 4번에 걸친 강의를 듣고 나니까요. 이제 반도체 기술과 시장의 이해, 그리고 향후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시장의 미래까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